예전에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인공지능은 상상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는데요. 하지만 알파고가 등장하고 난 후부터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만큼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기 힘들 거라는 관념을 깬 사건이었는데요. 알파고가 등장하고 딥러닝이나 인공신경망 같은 단어들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은 뇌 속에 있는 뉴런을 모방하여 만든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뉴런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로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모여서 뇌를 이루고 있는데요. 뉴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받아들인 자극은 세포체를 거쳐 축삭돌기로 전달되고 축삭돌기의 끝부분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수상돌기에 전해지는 자극이 너무 작다면 이 자극은 다음 세포로 전해지지 않는데요. 받아들이는 자극이 어느 정도는 커야 다음 세포로 전달됩니다. 다음 세포로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역치라는 것은 감각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역치보다 작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역치보다 크면 다음 세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공신경은 이런 사람의 뉴런을 모방하여 만들었는데요. 입력값의 크기가 역치를 넘으면 출력이 되고 역치를 넘지 않으면 출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입력값은 노드로 전달되기 전에 가중치와 곱해지는데요.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해서 그 합을 역치와 비교하고 역치보다 크면 출력을 합니다. 딥러닝에서 러닝은 배운다, 학습한다 라는 의미로 학습이라는 것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뉴런을 모방하여 만든 인공신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런 인공신경들이 모여서 망을 이루는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안에 사람처럼 이런 신경망이 들어있진 않을 텐데요. 인공신경망은 컴퓨터 언어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치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입력값이 역치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역치 이하일 때는 0이 되어 출력을 하지 않고 역치 이상이면 1이 되어 출력을 합니다. 출력값을 결정하는 그래프는 함수로 표현되고 코딩 용어로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활성화 함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이 함수들은 각자 다른 코드로 표현됩니다. 컴퓨터 언어를 눈에 보이는 그래프로 표현한 것처럼 인공신경망의 구조 또한 프로그래밍된 언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지 미리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의 흐름을 플로우 차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탑을 누르면 플레이가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플레이된다와 같은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논리와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의 플로우 차트는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것이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중치는 어떻게 찾아갈까요?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키가 크고 무거우면 어른이고 키가 작고 가벼우면 아이가 될 것입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키가 큰 아이들도 있고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됩니다. 인공신경에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고 그 합이 비교적 크다면 어른이 출력되고 작다면 아이가 출력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키와 몸무게에 가중치를 곱한 다음 그 합이 역치를 넘어가면 1이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출력되게 만듭니다. 출력값 1은 어른이고 0은 아이가 됩니다. 여기에 키와 몸무게를 수집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수치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하고 역치를 그 중간인 0.5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크면 어른이고 작으면 아이입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값을 인공신경에 넣어 보겠습니다. 가중치는 처음엔 랜덤하게 적용되는데요.
0.3과 0.2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하면 0.21과 0.16이 나오고 그걸 더하면 0.37이 나오는데요. 이 값은 역치인 0.5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은 0이 됩니다. 키와 몸무게가 크기 때문에 어른인 1이 출력됐어야 하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보면 출력값이 0.36이 되고 마찬가지로 역치인 0.5를 넘지 못해서 0으로 출력됩니다. 실제는 어른인데 아이로 출력되는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수치들을 계산해 보면 아이들은 맞게 계산되고 어른들만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중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중치를 0.5 정도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입력값에 대한 결과는 0.75가 되었고 역치를 넘었기 때문에 1이 출력됩니다. 실제 데이터에 맞게 어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중치를 0.5로 하면 다른 데이터도 모두 오차 없이 계산되는데요. 그래서 0.5는 이 데이터에서 최적의 가중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0.5라는 가중치를 직감적으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가중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오차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계산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을 통해 최적의 가중치를 찾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른과 아이의 데이터는 선 하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선 하나로 구분되는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의 신경으로 구분하기 힘든 데이터는 신경을 추가하거나 층을 더 많이 쌓아서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이런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딥은 깊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깊은 층을 만들어 학습한다라는 의미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인공신경망에 입력값이 들어오는 층을 입력층이라고 하고 입력값이 계산되는 중간층을 은닉층이라고 합니다. 또 결과가 출력되는 층을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은 입력층으로 돌아가서 은닉층을 거쳐 출력층으로 전파됩니다. 출력값에 오차가 생기면 가중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인공신경망이 복잡한 경우에는 막상 어디 있는 가중치부터 수정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중치를 수정할 때는 출력값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중치를 고치고 그 뒤에 있는 가중치를 고치고 그렇게 가중치의 수정은 점점 뒤로 전파되면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모두 수정되면 데이터를 다시 앞으로 전파하면서 계산하고 오차가 생기면 다시 뒤로 전파하면서 가중치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수정하는 것은 딥러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 음성이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나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직감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직감적으로 이미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고전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사람이 직접 개나 고양이의 특징을 입력해야 했지만 딥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특징의 추출은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필터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특징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를 사용한다면 위에 있는 필터는 세로 패턴의 특징을 추출하고 아래는 가로 패턴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에 곡선을 추출하는 필터와 직선을 추출하는 필터를 사용한다면 숫자 1은 직선의 출력값이 높아지고 2는 곡선의 출력값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추출된 특징을 분석하면 어떤 숫자인지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숫자 2가 적힌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입력하면 먼저 필터를 이용해 특징을 추출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크기를 줄여주고 다시 특징을 뽑아내고 다시 크기를 줄여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에서는 특징을 배열하고 이를 분석해서 어떤 숫자인지 예측하여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방법을 자율주행에 적용한다면 도로의 모습을 분석하여 핸들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고 신호등을 인식해 브레이크를 누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언어는 입력값이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이 단어가 여러 문장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입력층의 개수를 미리 정할 수 없어서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색창에 인공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추천 단어들이 아래로 쭉 뜹니다. 인공이란 단어 다음에 올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미리 학습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공 다음에 지능을 입력하면 다시 추천 단어가 바뀌고 딥러닝이란 단어를 더 입력하면 추천 단어가 다시 바뀝니다. 이 경우 앞에 나온 인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뒀다가 뒤에 나온 지능과 합쳐서 단어를 인식하고 다시 딥러닝과 합쳐서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인공이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출력되면서 관련 검색어가 추천됩니다. 그리고 학습된 가중치를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이전에 학습된 가중치를 참고해서 학습을 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가중치를 다시 다음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가중치가 다음에도 공유되어 재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 이런 언어 모델을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시킨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했고, 이렇게 큰 규모의 인공지능을 초거대 AI라고 합니다. 초거대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비해 대단히 진화된 형태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 GPT 역시 초거대 AI인데요. 초창기 챗봇은 미리 입력된 문장만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지만 챗 GPT는 온라인상에 있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학습했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사람과 비슷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KT와 같은 IT 기업을 중심으로 초거대 AI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현재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들어가는 GPU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비쌉니다. 반면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사용하면 가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KT는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리벨리온과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모레와 함께 차별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팜 패키지를 통해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여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반도체 생산과 클라우드 제공을 통해 자체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풀스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초거대 AI 모델인 KT 라지 AI 믿음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거대 AI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초거대 AI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거대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는 충분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데이터는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문 분야를 처음부터 학습을 시키기보다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서 가중치나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배운다고 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면서 배웠던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면서 오토바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존 정보들을 조정하여 특정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거대 AI를 은행에 맞게 파인 튜닝 한다고 가정하면 파인 튜닝을 하기 전 인공지능은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답변을 출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언론사에서는 AI가 기사 초안을 작성해 줄 수도 있고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장 초안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분야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터미네이터처럼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느껴지진 않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말로 TV를 켤 수 있고 또 TV는 알아서 내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이 바꾸어갈 세상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갑작스런 삶의 변화에 많이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